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세상에 이런 효부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매일 울리는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 아들 내외의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매매로 바꿔주었죠. 그때만 해도 그것이 가족을 위한 당연한 사랑이자 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49제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살갑던 목소리는 오로지 돈 이야기로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대출 이자가 올라서 생활이 안 되네요. 이제 며느리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통장 잔고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 그 자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다 돈 나오는 기계로 전락할 뻔한 한 70대 어머니의 서글프지만 당당한 홀로서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로 70이 된 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23세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제 인생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살림을 꾸리며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아들이 원한다면 보냈고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 한 번 시키지 않고 전액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와 남편은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 라며 남편과 둘이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날 밤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성은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여성은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집 문제로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전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저희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저와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 중 일부를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먼저 연락해서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오면 부엌일도 척척 거들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버님, 이거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며느리의 그 일상적인 전화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는 거의 매일 저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버님,
요즘 혈압약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이런 안부 전화가 하루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초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렇게 자주 전화하지 않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는 매일 안부를 묻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다른 어머니들은 며느리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애 낳고 나서는 아예 시댁에 관심도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나는 정말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사서 택배로 보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한두 벌씩 선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그 행복이 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비용 걱정을 살짝 내비쳤을 때 저는 주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몸조리 잘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지. 걱정하지 마. 라며 저는 흔쾌히 돈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손주 양육 과정에서도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거나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저희가 올라가서 손주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손주 얼굴을 보면 그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내가 이래서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로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계약 만기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살던 아파트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형편에는 매매가 어려워서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내외가 평생 전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결국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할 때 아이들 자리 잡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지. 사실 그 돈은 남편이 퇴직금과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모아온 돈, 그리고 제가 알뜰하게 살림하며 조금씩 저축한 돈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대략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은 저희 노후를 위해 아껴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손주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곧 우리 노후의 안정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아들 내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돈으로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면 그게 곧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며느리는 그날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노후를 꼭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아들 내외가 자기 집에 이사를 갔을 때 저희를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계속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집 예쁘죠?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행복해 하니까 우리도 행복하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의 일상적인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를 사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며느리가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명절이나 생신 때 선물을 보내왔고 가끔은 어머님, 요즘 제철 과일이 나왔다고 해서 보내드려요. 라며 택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효부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경로당에 나가면 저는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매일 전화한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 다른 어머니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우리는 명절에나 얼굴 보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잘해준 만큼 며느리도 나를 잘 대해주는구나. 그래서 더욱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용돈도 보내주고 손주 학원비도 보태주고 명절 보너스처럼 특별한 날에는 조금씩 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며느리가 저를 잘 돌봐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 며느리가 나를 저버릴 리 없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 만났어. 아들이 복이 있나 봐. 저희 부부는 며느리에 대한 칭찬과 자랑으로 날마다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며느리 이야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또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건강하다고 하더군.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대. 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손주 대학 가는 것도 보겠네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결혼하는 것도 봐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그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의 진짜 목적을, 그리고 제가 선의로 내민 돈이 결국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저 행복한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사처럼 보였던 그 시절, 저는 제가 단지 돈 있는 시어머니로만 보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가 사라지는 순간 며느리의 그 따뜻한 미소도 함께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어느 평범한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라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수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손주 키우는 것도 봐야 하고 같이 여행도 가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그때 며느리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병상 앞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장례 절차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식사 준비를 챙기고 저를 부축하며 어머님 힘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며느리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키며 저를 돌봐주었고 제가 밥을 먹지 못하면 어머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라며 수저를 떠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며느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들 내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 남편의 옷가지들,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익숙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변함없구나.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전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으로, 그러다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도 바쁘겠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횟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며느리의 목소리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따뜻한 안부보다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래, 조금 그렇긴 하구나. 어머님 혹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보험금이나 그런 거 정리는 다 하셨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보험금 받는 절차가 복잡할까봐 걱정해서 물어보는 걸 거야. 아직 다 처리하지는 못했어. 서류가 복잡하더라.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정말 쟤를 도와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며느리의 전화 내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통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셨어요? 아직이야.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머님, 그런 건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이 제 건강이나 안부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실무적인 부분을 걱정해 주는 거겠지. 49제가 다가올 무렵 며느리의 전화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안부를 묻는 전화는 거의 없었고 전화를 할 때마다 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이 학원비랑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힘들다는 말에 얼마나 힘드냐? 고 물었고 며느리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달에 200만 원 정도 부족해요.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통장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저도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갚았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대신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대출 이자가 올랐어요.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생활이 정말 안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자라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또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때로는 300만 원. 며느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저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의 안부 전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건 오직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말은 형식적인 인사말로 전락했고 본론은 항상 돈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요. 어머님, 아이 학원비를 올려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요. 어머님, 차 할부금 내기가 빠듯해요.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매일같이 안부를 물어보더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제게 관심을 보이는 건 오직 제 통장뿐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잘 잤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건 이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너무 힘드니? 네,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돈을 부탁하면 어머니도 좀 힘들구나. 그 말을 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어머님 집에 살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사주신 집이요. 그런데 그 집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이런 거 다 저희가 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사준 건 맞지만 그게 며느리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권리를 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형편되시잖아요. 아버님 보험금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시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 남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접적으로 말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에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더 이상 갚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나요? 남편 사진은 대답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베푼 것들, 아파트를 사주고 손주 양육비를 대주고 명절마다 용돈을 주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으로 준 것이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제 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저희한테 올 돈 아니에요? 지금 미리 주시는 게 상속세도 안 내고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제 재산을 자기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그래도 그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혼자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계셔봤자 쓸 데도 없잖아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쓸 수 있는데.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불과 몇 달 사이에 며느리에게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보낸 셈이었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고 남편의 보험금은 이미 아들 내외의 아파트 대출 상환에 일부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가는 1년도 안 되어 제 노후 자금이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도 이제 돈이 별로 없어. 조금 아껴 써야 할 것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사준 집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그건 너희 집이잖니. 네, 맞아요. 저희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사준 집이 이제는 제게 평생 돈을 뜯어내야 하는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매일 전화드리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잘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투자였습니다. 나중에 제 재산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천사처럼 여겼던 며느리,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진심으로 교감한다고 믿었던 며느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이제 그 전화벨 소리가 공포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무슨 돈 이야기를 할지, 얼마를 요구할지, 그런 생각에 전화를 받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가 서울에 집 없었으면 저희 인생 끝난 거예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재산의 일부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지금 미리 주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빨리 죽어서 남은 재산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갑게 변한 목소리는 매일 밤 제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점점 더 외롭고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끊임없는 돈 요구에 지쳐갈 무렵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르겠지. 내가 10달 뱃속에 품고 평생을 키운 내 핏줄인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힘드네.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몸은 괜찮은데. 요즘 며느리가 자꾸 돈 이야기만 해서 엄마가 조금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한숨에서 아들도 알고 있구나. 며느리가 지나치다는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 형편이 진짜 안 좋아요. 며느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면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살아가야 하잖니.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구가 셋이에요. 애도 키워야 하고, 집도 유지해야 하고, 엄마보다 우리가 돈 쓸 때가 훨씬 많아요. 아들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인색하게 구는 것처럼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준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만 해도 얼마예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제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제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형편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인색하게 구세요? 우리가 남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인색하게 군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몇 달간 수천만 원을 보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들아, 엄마가 인색한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럼 엄마는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엄마 혼자 쓰시기도 많은 돈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제 돈을 아껴 쓰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나이 들면 병원비도 들고 요양원 갈 수도 있고 그런 대비를 해야지. 엄마, 그런 일 생기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일견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돈만 노리는 아들이 나중에 제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줄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그럼 며느리한테 좀 말해줘. 너무 자주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엄마가 직접 말하기는 힘들어서. 엄마, 그건 못해요. 며느리도 엄마한테 직접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를 옹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며느리와 함께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엄마 말이 그렇게 틀렸니? 엄마는 우리 입장을 이해 안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도 힘들어, 아들아.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들고, 엄마는 혼자시니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엄마보다 훨씬 힘들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아들은 제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잘 키운 게 잘못인가?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인가?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관리비랑 재산세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 보내주겠어. 엄마도 여유가 없거든.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재산세 못 내면 집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어. 어머님, 그 집 어머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죠. 며느리는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사준 집이니 제가 계속 돈을 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며느리야, 집은 이미 너희 이름으로 돼 있잖니. 엄마가 계속 돈을 댈 필요는 없어. 그럼 처음부터 왜 사주셨어요? 중도반단하게 도와주시면 저희만 힘들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 이제는 제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돈 못 준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바로 이르렀고 아들은 저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 형편 되잖아요. 아빠 보험금도 받으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만 인색하게 구세요? 또다시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형편이 된다는 말, 인색하다는 말. 아들은 마치 저를 구두쇠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몇 달 새 몇 천만 원을 보냈는데. 엄마,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가 서울에서 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아들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우리한테 주신 돈, 그거 엄마 돈 아니에요. 아빠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원래 우리한테 올 돈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도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건 엄마 아빠가 함께 모은 돈이야. 아빠만의 돈이 아니야. 그래요, 엄마 돈이기도 하죠. 근데 엄마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혼자 쓰기에는 많은 돈이니 자기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노후 대비나 제 권리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해. 병원비도 들고. 엄마, 그런 일 생기면 우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내가 모신다고? 네, 당연하죠. 우리가 엄마 아들인데. 아들은 가벼운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돈만 노리는 아들이 나중에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를 돌봐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믿을 수 있을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를 못 믿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솔직히 섭섭해요. 제가 언제 엄마한테 못되게 한 적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며 섭섭해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효도는 무슨 효도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대로 된 안부 전화 한 통 없으면서요. 아들아, 내가 효도한다는 게 뭐니? 아빠 돌아가신 후에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있니? 엄마, 저도 바빠요. 회사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엄마처럼 한가하지 않아요. 아들은 제가 한가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제 처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한가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외로워. 아빠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화도 하고 명절에 찾아뵙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요? 가끔 전화한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는 걸 가끔 전화한다고 표현하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아들아, 내 전화는 항상 돈 이야기야. 엄마가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묻는 전화는 없어. 엄마, 또 그러세요. 저희가 전화할 때마다 안부 묻잖아요. 건강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아들은 자기들이 안부를 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인사일 뿐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니 직접 와서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협상을 하러 온 것처럼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아빠가 사주신 집, 그 집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들아, 그건 엄마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재산세는 1년에 500만 원 넘게 나와요. 대출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고요. 이게 다 그 집 때문에 나가는 돈이에요. 아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대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잖니. 엄마가 그 집 사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집 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집을 사준 건 맞지만 계속 돈을 대라는 건 아니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왜 사주셨어요? 중간에 손 떼시려면 처음부터 안 사주시는 게 나았죠.
며느리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며느리야, 엄마는 너희한테 집을 선물한 거야. 그게 평생 돈을 대라는 의미는 아니었어. 어머님 선물이면 제대로 주셔야죠. 집만 달랑 주시고 유지비는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집을 사줬는데도 며느리는 그것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애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려면 돈이 필요해요. 학원비, 교육비, 이런 거 다 돈이에요. 아들아, 그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그게 엄마한테 계속 손 벌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엄마는 우리의 생각은 안 하세요? 할머니가 손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은 이제 손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손주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손주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게 엄마 재산을 다 털어주라는 의미는 아니야. 엄마, 털어주라는 게 아니라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엄마 혼자 다 가지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한 팀이 되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러는 게 효도 아니에요? 엄마가 나중에 편하게 사시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의 말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산다고 해서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아, 내 말은 알겠어. 하지만 엄마 생각도 좀 해줘. 엄마도 노후가 불안해.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에 무슨 노후 대비를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어머님 연세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제가 곧 죽을 거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이 며느리를 가로막았지만 그것은 며느리를 진짜로 말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이 좀 그렇긴 했지만 솔직히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엄마가 그 돈을 다 쓰실 일이 있을까요? 아들도 결국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곧 죽을 테니 돈을 모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아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엄마 연세에 무슨 큰 돈이 필요하세요? 아들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제 나이를 들먹이며 제가 더 이상 돈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엄마, 왜 그러세요? 나가라고 했어. 당장.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몰라. 엄마를 돈 나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는 것도 몰라. 엄마, 우리가 언제?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킨 그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며느리보다 더 아픈 건 바로 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돈을 요구할 때, 며느리가 저를 함부로 대할 때, 아들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공범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느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제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수십 년을 키운 바로 그 핏줄이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요? 남편 사진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다 보니 아들은 당연하게 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 그것은 며느리의 공격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낸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봐. 얼마나 예쁜가. 라며 손주를 안고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우리를, 아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며느리의 그 매일 같은 전화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투자였어요. 나중에 우리 재산을 받기 위한 투자 말이에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게 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데. 남편은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아껴 썼고 겨울에는 추워도 내복을 겹겹이 입으며 난방비를 아꼈습니다. 점심은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회식 자리에서도 2차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을 볼 때는 늘 할인 상품을 찾아다녔고 옷은 몇 년씩 입었습니다. 미용실은 1년에 몇 번 가지 않았고 외식은 명절이나 생일 때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아끼며 산 거예요? 결국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킨 거잖아요. 저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참고 다닌 것도,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참으며 집에서만 지낸 것도 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였잖아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 둘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은 아들 내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가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색이 바랜 커튼. 우리는 이 집을 고치거나 새로 꾸미는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리고 나중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너무 바보같이 산 거 아니에요? 저는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한테 아파트 사주자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야 했어요. 그게 우리 노후 자금 전부라고, 그 돈을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들 평생 전세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자기 집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말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아들한테 잘해주면 아들도 우리한테 잘할 거야. 그게 자식이고 가족이야 라고 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준다고 아들이 우리한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도 며느리도 달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왔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왔고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남편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며느리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당신 때문에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잘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매일 같은 안부 전화도 결국은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예뻐하면 시어머니인 제 영향력도 커지니까 저를 통해 남편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보, 우리 아들 말이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요? 아빠 죽자마자 엄마 재산부터 계산하는 아이로 키운 기억이 없는데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다치면 보건실에 데려다 주고 길에서 할머니가 짐을 들고 계시면 대신 들어드리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어버이날에 용돈 모아서 우리한테 카네이션 사온 거. 그때 얼마나 기특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돈 앞에서는 엄마의 마음도 엄마의 외로움도 보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일까요? 저는 평생 아들에게 안 되라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원하면 우리 형편에 무리가 되더라도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비싼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보냈고, 좋은 옷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었고, 대학 등록금도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나 봐요. 아들이 당연하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달라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놓인 작은 상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한 며느리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한테 계속 돈을 줬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아마 저처럼 계속 주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아들을 사랑했고 더 아들에게 약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나도 아들을 사랑해요. 손주도 사랑하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파괴하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아들 내외에게 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2억 원, 그 후로 준 생활비와 각종 명목의 돈이 5천만 원 이상, 총 2억 5천만 원 이상을 이미 줬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3억 원 정도였잖아요. 그 중에 거의 다 아들한테 간 거예요. 내 노후 자금은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5천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2년도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어요. 아들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가 외로우면 찾아와 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아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건강이나 마음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만 궁금해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아들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부터 계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이 자기들한테 올 돈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약해졌을 때 과연 아들이 저를 돌봐줄까요? 아니면 귀찮은 짐으로 여길까요? 여보,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낯선 사람들 틈에서 쓸쓸하게 늙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싸구려 요양원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여보,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지키기로요. 자식이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괴로워했지만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생존하려는 거예요. 내 노후를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의 유언장은 없었지만 재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통장들. 여보, 이 아파트 등기를 보니까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줘서 산 집인데 처음부터 아들 명의로 해줬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아들한테 줄 건데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증여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들 내외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나는 한숨도 못 잤네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영정 사진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변호사를 만나볼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법이나 변호사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제가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나이가 들었네요. 이제 70이에요. 70평생을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명절 때나 입던 한복이 아니라 평소에는 아까워서 입지 못했던 깔끔한 양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좀 멋지게 입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건데 당당하게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약간의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남편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자라고 있어 당당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내 마지막 삶의 존엄을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사랑한 아들한테 이렇게 해야 해서.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선택할 거예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거실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되찾는 모습을요. 저는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어두운 곳에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자식 위에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를 파괴하게 둘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흘린 눈물은 이제 힘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용기로 바뀌었고 무력감은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법률 사무실 같은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사무실, 벽에 걸린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책장 가득 꽂힌 법률 서적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제 재산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 계속되는 돈 요구, 그리고 제 처지에 대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아파트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아들 명의입니다.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샀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 아파트가 아드님 소유입니다. 어머님이 돈을 주셨지만 증여로 간주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혹시 조건을 달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부양 조건부 증여라든지
아니요, 그냥 아들한테 집을 사주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그 아파트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어머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고 어머님의 재산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바꾸기,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 명확히 전달하기,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 보내기. 그리고 어머님, 만약 아드님이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속 시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언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유언장을 써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면 제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머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가진 남은 재산은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그리고 만약 제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는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어 남은 돈을 모두 그리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사과하고 다시 돈을 주려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랑 며느리 지금 시간 있니? 잠깐 내려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꼭 직접 만나서 해야 할 말이야. 중요한 거니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재산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틀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동안 너희한테 많이 도와줬지? 며느리가 약간 밝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응, 아파트도 사주고 생활비도 많이 보태줬어. 계산해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 아들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계산하세요? 가족인데. 아니야, 아들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결정했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아.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엄마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해. 너희한테 줄 돈이 더 이상 없어.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 그게 내가 알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의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며느리야, 엄마가 너한테 통장 내역 보고할 의무는 없어. 그리고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는 엄마한테 제대로 된 안부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니? 엄마가 잘 지내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 엄마, 저도 바빠서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되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전화할 때는 시간이 있더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해 줬는데? 몇 천만 원을 보내줬는데도 부족해? 어머님, 그건.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남편 살아있을 때 매일 전화한 거, 그거 진심이었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는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잘한 거 아니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가 돈 있는 한 계속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전화 내역 다 기억해. 아빠 49제도 안 지나서 돈 달라고 한 거, 매달 명목만 바꿔서 돈 요구한 거 다 알아.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한테 모욕 주는 거예요? 모욕? 이게 모욕이니?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더 심해. 내 엄마를 지켜줘야 할 너가 며느리랑 한편이 돼서 엄마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본 거잖아. 엄마, 제가 언제? 엄마, 형편 되잖아라고 말했지? 엄마 혼자 쓰시기에는 많은 돈이라고 했지? 엄마가 살아있는데도 엄마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아들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아들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 너한테 안 되라는 말을 안 한 게 잘못이었나?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 게 잘못이었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줘서 너는 당연하게 받는 것만 배웠어. 감사할 줄도 만족할 줄도 모르게 됐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정말 저희한테 더 이상 도움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줄 거야.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집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아들이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죠. 책임? 내가 2억 원이나 주고 집 사준 게 책임 아니야? 거기다 몇 천만 원을 더 준 게 책임 아니야? 그래도 엄마, 우리가, 너희가 뭐, 힘들다고? 아들아,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노후 걱정하는 것도 힘들어. 며느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저희한테 올 돈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내가 착각한 거야.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유언장.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유언장이요? 그래, 엄마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 정해놓은 거야.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요?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만 줄 거야. 나머지는 다른 곳에 기부할 거야. 기부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미쳤다고? 내 돈을 내 맘대로 쓰는데 내가 미쳤다고? 어머님, 그건 저희 돈이에요.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이고 당연히 저희한테 와야 하는 돈이에요. 너희 돈? 웃기지 마. 이건 내 돈이야. 남편이 날 위해 모은 돈이고 내가 함께 모은 돈이야.
너희 돈이 아니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제발. 유언장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엄마한테 잘해줄 거야? 효도할 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아,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더 이상 돈이 없다면, 엄마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너는 엄마를 돌봐줄 거야? 엄마, 그야 당연히. 거짓말하지 마. 너는 안 할 거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 때, 너는 엄마를 싸구려 요양원에 보낼 거야. 그리고 엄마 재산만 챙길 거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행동이 그걸 증명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해 줬는데 더 이해해 달라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돈 달라고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는 더 이상 너희 줄 돈 없어.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말을 뱉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도 어머님한테 신경 안 쓸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내가 할 말이야. 너희가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걸.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제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저는 남은 재산으로 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다른 어머니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이 잘해주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기대 안 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당당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엄마, 우리 한번 만나요.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 엄마, 제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들아, 엄마는 이제 달라졌어.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엄마,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돈 이야기 하지 말고 찾아와. 그냥 엄마 얼굴이나 보러 와. 그럼 엄마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의 영정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을 넘은 자들에게 내린 저의 결단, 그것은 냉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돈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당당한 나 자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은 때로 남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께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